한국? 그깟 작은 나라에서 뭘 배워? 20년 베테랑 공무원의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일이었습니다. 베트남 교통부 전략본부장 린탄 투안. 40대 중반의 그는 전형적인 관료였습니다. 숫자와 예산만 중시하고 해외 선진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며 항상 선을 그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면적도 우리의 3분의 1인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운다고? 하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비극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그의 누이가 낡은 중국산 버스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 버스를 도입하도록 보고서를 쓴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던 그에게 한국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마지못해 떠난 한국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귀국 후 동료들 앞에서 싸구려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으로 비용을 치릅니다.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그의 각성이 어떻게 수백만 베트남 국민의 일상을 바꿔놓았을까요? 한 사람의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철학으로 거듭나는 극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베트남 교통부 산하 국영 운수회사에서 전략본부장으로 일하는 린탄 투안입니다. 40대 중반 숫자와 효율만 따지는 전형적인 공무원이었죠.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때문에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3년 어느 더운 여름날 교통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호치민시 교통부 건물 15층 장관실은 늘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갔죠. 투안, 한국에 가서 교통 시스템을 분석해와. 저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해외 출장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한국이라니. 장관님, 왜 하필 한국입니까? 미국이나 일본도 아니고요. 장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요즘 뜨고 있다네. K-팝이니 뭐니 해서. 교통 분야도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야.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뭐 대단한가요? 우리보다 조금 앞서 발전했을 뿐이잖아요. 게다가 면적도 우리 베트남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말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한국 출장 간대.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와, 좋겠다. 한국 치킨 많이 먹고 와. 그런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귀찮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와서 보고서나 대충 써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은 명령에 따라야 하니까 마지못해 출장 준비를 했어요. 여권도 처음 만들고 한국어 기초 회화책도 하나 샀죠. 솔직히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베트남 탄손약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바닥이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 시트까지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죠. 안내 표지판도 놀라웠어요. 한국어, 영어는 물론이고 베트남어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아, 이 정도는 관광객 많이 오니까 당연하겠지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표정도 달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무표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진짜 친절하게 웃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충격은 KTX를 탔을 때였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한국교통부 담당자가 말했어요. KTX 체험해 보시죠. 서울까지 40분이면 도착합니다. 40분? 저는 지도를 보고 계산해 봤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가 한 60km 정도 되는데 40분이면. 설마. 정말 시속 300km로 달린다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네, 지금 295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속도 앱을 켜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290, 295, 300.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창밖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논밭이, 건물이, 산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베트남 같으면 비행기 타야 할 거리를 기차로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다니.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작은 나라라서 가능한 거겠지. 우리 베트남은 길쭉하잖아.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는 1700km인데 거리가 달라서 그런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복잡한 노선도를 어떻게 사람들이 다 외우고 다니는 거죠? 1호선, 2호선, 3호선, 9호선까지. 게다가 분당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베트남 호치민시에도 지하철이 하나 있긴 한데 겨우 한 노선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질서였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면 사람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서 기다려요. 내릴 사람 먼저 다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타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버스든 지하철이든 문이 열리면 막 밀고 들어가거든요. 내릴 사람 기다려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질서정연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놀랐어요.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요. 그냥 양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이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중고차 관리센터에서 받았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니까 그 차의 모든 이력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차는 2019년에 사고가 한 번 났고 범퍼를 교체했습니다. 2020년에는 엔진오일 교환, 2021년에는 타이어 4개 교체, 2022년에는 에어컨 수리.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언제 사고 났는지, 몇 번 수리했는지, 심지어 어떤 부품을 갈았는지까지. 정비소 이름, 수리한 날짜, 비용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나요? 개인정보 아닌가요? 한국 담당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중고차를 사는 사람도 알 권리가 있고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어요. 책임감이라니. 저는 지금까지 예산 절약만 생각했는데 책임감이라는 말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베트남에서는 중고차 살 때 완전히 도박이에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사고차일 수도 있고 물에 잠긴 차일 수도 있고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담당자가 물었어요. 투안 부장님은 왜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교통 분야에서 일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교통 분야에서 일하게 된 데는 정말 아픈 사연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동료들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제 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전 일이었어요. 누이는 평소처럼 시내버스를 타고 집에 오던 길이었죠.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직장에서 야근하고 마지막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그 오래된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먹통이 된 거예요. 기사분이 아무리 밟아도 서지 않았대요. 그대로 가드레일을 뚫고 굴러떨어져서 누이를 포함해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경찰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버스는 15년 된 중국산이었어요. 브레이크 패드도 제때 갈지 않았고 정기 점검도 제대로 안 했대요. 버스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변명만 했죠.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맹세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다시 보고 교통 분야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을 돌이켜보니 부끄러웠어요. 저는 늘 저가 정책만 추진했거든요. 싸게 예산 절약만 생각했지 정작 안전은 뒷전이었어요. 버스는 중국산이 가장 저렴합니다. 예산을 30%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 보고서만 계속 썼죠. 누이가 탄 그 버스도 결국 제가 추천한 싼 중국산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누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누이분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못 잤어요. 누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한국 출장 3일째 되는 날 베트남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부장관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투안 큰일 났다. 중부에 태풍이 와서 난리야. 당장 귀국해야 할 것 같은데. 베트남 중부 다낭 지역에 태풍이 와서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났다는 거예요. 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대피시킬 버스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버스가 왜 없어요? 시내를 달리던 버스들이 비에 젖어서 모두 고장이 났어. 중국산 버스들이 방수가 안 되나 봐.
전기 개통이 다 나갔다고 해. 아, 맞다. 중국산 버스들은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괜찮지만 이렇게 물이 많이 차면 전기 시스템이 먹통이 되죠. 저는 급히 한국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위험해요. 버스가 정말 필요합니다. 한국 담당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죠. 놀랍게도 6시간 만에 답이 왔습니다. 방수 처리된 중고버스 20대와 정비팀을 보냅니다. 내일 아침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하루 만에 버스 20대를 준비한다고요? 베트남에서는 예산 신청하고 승인받는 데만 한 달은 걸리는데. 그리고 이틀 뒤 정말로 한국 버스들이 베트남에 도착했어요. 방수 처리가 완벽하게 된 버스들이었죠. 바퀴까지 물에 잠겨도 멀쩡하게 달렸어요. 한국에서 온 정비사들도 함께 왔어요. 그분들이 직접 산소까지 들어가서 이재민들을 구해냈습니다. 지늘길을 뚫고 무릉덩이를 지나서 위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말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시스템이구나.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철학의 문제였던 거죠. 한국 정비사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맡은 거예요. 베트남으로 돌아오자마자 긴급교통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서 발표했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안전 철학이 다른 거예요. 투명성,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의원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벌써부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김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투안 부장, 그거 너무 비싸잖아. 한국이 우리 베트남이랑 같습니까? 경제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 의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에요. 아직 그런 고급 시스템 쓸 때가 아니죠.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혹시 한국에서 뭔가 받은 건 아니죠? 리베이트 같은 거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국 편만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2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참다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의원님들, 싸구려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으로 비용을 치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 말했습니다. 제 누이도 그런 싸구려 버스 때문에 죽었습니다. 9명이나 목숨을 잃었어요. 15년 된 중국산 버스, 브레이크도 제대로 점검 안 한 버스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돈 얘기만 하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둔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중부 지역에서 한국 버스들이 우리 국민 2만 명을 구했어요. 우리 버스들은 다 고장났는데 한국 버스는 멀쩡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르게 만든 거예요.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부장관이 말했어요. 투안 부장 말이 맞다. 우리도 변해야 해. 결국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3개월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한국과 베트남 간 교통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호치민시 시내버스 현대화 사업이었습니다. 베트남 최초로 한국식 정비 시스템이 적용된 시내버스 50대가 운행을 시작했어요. 새 버스들이 첫 운행을 시작하는 날 저는 직접 정류장에 나가봤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이 버스 에어컨이 정말 잘 나오네요. 예전 버스는 더웠는데 바닥도 깨끗하고 의자도 푹신해요. 뭔가 안전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기사님도 친절하세요. 예전에는 짜증내던 기사들이 많았는데 정류장에서 들리는 시민들 대화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에서 온 정비사들이 베트남 기술자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철학을 전해주더라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80% 다르면 바꿔야 해요. 90%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타이어 홈이 1.6mm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교체해야 합니다. 정비 기록은 반드시 컴퓨터에 입력하세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추적할 수 있어야 해요. 베트남 정비사들도 처음에는 너무 까다롭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한국 버스가 오래 가는구나. 정말 안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네. 변화가 시작된 거죠.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버스들의 사고율이 70%나 감소했어요.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도 거의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왜 버스표가 조금 비싸졌지? 라고 불만을 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버스가 더 안전하다며 기꺼이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노이 교통공사, 다낭시청, 칸토 지역 교통청 모두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호치민시에서 운영하는 그 안전한 버스 우리 지역에도 좀 도입해주세요. 사고율이 그렇게 줄어들었다면서요? 정말인가요? 저는 매주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다니며 설명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지방 공무원들도 실제 데이터를 보고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낭에서 만난 한 공무원의 말이었어요. 부장님, 저도 5년 전에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때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운명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네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뀌면 됩니다. 우리가 바꿔나가면 돼요. 한국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졌어요.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 부품 공급망 구축, 심지어 베트남 현지에 정비센터까지 설립해줬습니다. 한국 정비센터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교통안전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베트남을 보고 배우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시찰단이 찾아왔어요. 베트남의 교통 시스템 변화를 보고 배우겠다는 거였죠. 이런 변화 속에서 저 자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숫자와 예산만 보던 제가 이제는 그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신입 공무원이 왜 굳이 비싼 시스템을 써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네 가족이 그 버스를 탄다고 생각해봐. 자네 부모님이 매일 그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면? 그래도 싼 게 좋겠나? 저는 이제 모든 정책을 세울 때 내 가족이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어떨까? 라는 질문부터 던집니다. 아버지도 달라지셨어요. 누이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2024년 말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 교통안전혁신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저는 베트남의 변화 과정을 발표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베트남의 사례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협력 요청이 왔어요. 2025년에는 ASEAN 교통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중심이 되어 동남아시아 10개국이 교통안전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25년 초 새로 도입한 한국산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언론과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비싼 외국 버스도 결국 똑같네, 세금 낭비 아니냐.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기술진과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화재 원인이 버스 자체가 아닌 충전시설의 잘못된 설치 때문임을 밝혀냈어요. 오히려 한국산 버스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더 큰 사고를 막았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고 모든 충전시설을 재점검하여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지금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새로운 버스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파란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깨끗한 버스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려가요.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시내버스 사고율이 70%나 줄었고 시민 만족도가 90%를 넘었습니다. 어제는 아버지가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투아나, 누이가 살아있었다면 저 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집에 왔겠지. 아버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 이상 누이 같은 희생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다른 지역, 심지어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도 시찰단이 와요. 베트남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었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마음을 배웠던 것 같아요. 국민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시스템의 시작이었던 거죠. 지금도 베트남 곳곳에서 새로운 버스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타고 있어요. 그분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일합니다.
한 사람의 각성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정말로 믿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 누군가의 간절한 노력과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린탄 투안의 이야기처럼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변화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